총체적 리스크예요.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중국에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헝다 사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위안화 약세 국면에서 원화 약세폭이 항상 더 크게 나타나서 이게 더 문제인 거죠. 하지만 중국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나타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4분기를 이끌어갈 가장 큰 이슈 중에 첫 번째를 꼽으라면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과 중국이라고 봐야겠죠. 중국은 보이지 않는 악재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저희는 중국에 대한 의견을 여러 번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입장 말씀드렸고 그런 의견이 변하지 않았지만 현재 상태를 좀 진단해 보면은 총체적 리스크예요. 그래서 보시면 시진핑의 정치 리스크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투자하는 데서 꺼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진핑은 이 네 가지 리스크를 다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채 리스크, 그 다음에 탄소 제로 경제, 그 에너지 전환 그런 리스크, 아래는 지니 지수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니 지수가 중국이 거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벌어졌다고, 빈부격차 관련돼서 인구는 뭐 고령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미중 대립이 심각하게 많이 벌어졌죠.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국지전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벌어졌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중국에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현재 시진핑은 상당히 어려운 모멘텀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이나 후진타오는 어떻게 보면 성장 일로의 정책만 사용하면 됐다고 친다면 시진핑은 이제 그 모든 성장의 후유증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시기에 주석 자리를 맡은 거죠. 그래서 사실 저라면 짧게 하고 말고 싶을 텐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치 아픈 이 상황을 더 길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특이하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시절에 맡았지만 자기가 또 한 번 내년도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시면 중국의 역대 지도자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공부론, 덩샤오핑의 선부론, 그 다음에 시진핑의 공동부유론, 이렇게 이거는 각자 자기가 내세운 게 아니라 중국의 시기적인 어떤 필요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의 총체적 문제 밑에 1번, 2번, 3번이 다 지금 한꺼번에 다 터져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첫 번째 부채 위기. 부채 위기는 왜 불거졌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항상 금리를 올리면 부채에 취약한 곳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가계부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한국이 금통위에서 동결했지만 11월에는 올릴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는 이유, 부채에 관련된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올린 이유는 집값에 관련된 거겠지만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괴로워지는 나라, 괴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죠. 중국이 가장 1순위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부채,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간에 이거는 잠재적인 리스크죠. 시진핑은 그걸 덜어내기 위해서 디레버리지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코로나처럼 이렇게 급격한 위기가 왔을 때는 이 디레버리지를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잠시 멈추고 다시 부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죠. 두 번째는 고질적인 문제, 2번과 3번은 연결되어 있어요. 부동산 버블과 그림자 금융은 쌍둥이 같은 겁니다. 중국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부동산 위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 경기에 끼치는 부동산 영향은 중국은 40%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좋을 때 중국 경기가 좋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죠. 그런데 이렇게 됐던 이유는 그 부동산을 규제하려고 했을 때, 부동산 버블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때마다 문제가 있어서 터졌고 그 문제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투입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그림자 금융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오른쪽 세 번째 보시면 WMP라는 문제인데 이번에 헝다도 이 그림자 금융 WMP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는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12%짜리 상품이니까 얼마나 커다란 수익을 얻었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 시행 얘기가 뭐 일파만파니까
복잡해서 보시기도 싫으셨을 수도 있지만 잘 보시면 지금 그 시행사들은 뭐 1000%가 뭐겠습니까? 10,000%씩 내서 수익을 내는데 그런 게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의 어떤 비즈니스 중에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쪽은 중국은 그게 아주 일반화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WMP라는 헝다도 거의 다 WMP로 상품을 팔았고 알리바바, 텐센트 다 WMP 관련된 익스포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헝다가 무너지는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아주 뭐 중국 경제의 세 발의 피가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어떤 어려움이 같이 다 있는데 시진핑은 이거를 놔둘 수는 없어요. 해결은 해야 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덮고 넘어가면 그림자 금융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은 심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속도 조절 하에서 회사채 부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의 회사채 부도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10번째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뭐 탑 티어 1, 2, 3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보시면 부동산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림자 금융 관련돼서도 문제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빨리 개입해서 이 문제를 꺼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밑에 보시면 시진핑은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경기 동행 지수가 100% 거의 동조화돼 있어요. 보시면 중국은 경기가 생산자 물가와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중국은 전 세계 공장이면서 대부분 구조 자체가 수출 관련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생산자 물가, PPI가 저렇게 폭등을 하면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경기 동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 PPI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중국의 경기를 꺾어놓는 첫 번째 이유가 되죠. 그럼 저 생산자 물가를 높이는 첫 번째 그 원인이 뭐겠냐? 당연히 원자재입니다. 중국은 오른쪽에 보시면 전 세계 원자재 소비의 대부분 1등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좌우하는 것은 원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을 조종하는 게 중국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고요. 지금처럼 만약에 PPI가 폭등을 하면 이걸 잡지 않으면 스스로 가라앉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헝다가 가진 부동산 경기 급락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생산자 물가를 낮춰야 하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 시장에서 한쪽은 정부의 실수, 정책 실수에 의해서 부동산 그 속에 그 부동산 관련된 그런 폭발물이 곧 터진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시진핑이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생산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원자재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헝다는 원자재 가격을 올리는데 1순위 기여자예요. 그래서 당연히 시행 건설사고 그 계열사들이 전부 원자재 관련돼서니까요. 그래서 헝다를 라둥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을 하락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서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양쪽 다 좋을 수는 없죠. 헝다를 통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를 하락시키고 중국의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반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소비가 급락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부동산 경기가 전체 나라의 경기를 좌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헝다가 저렇게 부도 나고 헝다 부채가 문제가 되면 나머지 그 밑에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전체 다 올스톱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이 다 멈춰버렸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면적이 20%, 30%, 40% 엄청나게 거래가 이제 중지돼요. 무슨 얘기냐면 시행이 다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기에 참여했던 개인들이 소비를 다 멈춰버리는 것과 같죠. 왜냐하면 헝다에도 다 돈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서 아파트 시행 시작해가지고 분양받은 것처럼 돈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건설하다 말고 지금 서 있는데. 그러니 돈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다른 시행에 사람들이 참여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토지 매입 면적도 부진하고 거래 면적도 부진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기는 멈춰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경절 부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60%까지 떨어졌죠. 제조업 PMI, 차이신 PMI 다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시진핑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헝다를 살렸을 때 이런 부분은 안 오지만 대신 부채 위기와 버블, 부동산 문제에 관련된 위기를 그대로 끌고 안고 가게 되고 생산적 거를 조절 못해서 결국에는 더 파국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진핑은 둘 중에 이쪽을 택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헝다 사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왼쪽에 보시면 부동산 비중이 중국 경제에 있어서 15%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저게 멈췄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한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중국 건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10% 감소할 때 각국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상당 부분 한국도 그 데미지를 받고 있고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헝다 사태는 미진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글로벌 위기로 전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중국 자체의 위기는 상당 부분 있다.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그러니까 지난번 거기에 자세히 다뤘어요. 그래서 여전히 같은 의견입니다.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 중국은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후폭풍으로 이제 PPI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는 꺾이면서 물가는 올라가는. 근데 이 물가가 올라간 거는 사실은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서 원자재가 올라간 거에 나비 효과로 중국도 영향을 받는 거지만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석탄 에너지란들이 지금 같이 터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물가는 폭등을 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경기는 당분간 그 정도는 골드만삭스 같은 데들이 조정해 놓은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크게 GDP 성장률은 훼손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위안화 약세 국면에서 원화 약세 폭이 항상 더 크게 나타나서 이게 더 문제인 거죠. 지금 현재 위안화는 상당히 잘 머더레이트하게 지켜지는 반면에 원화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세계 어느 나라, 태국이나 터키 같은 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닌데 그 두 개를 빼고 나면 가장 약해졌어요. 마이너스 9.7%니까 한 달 만에 거의 10% 하락했다고 봐야겠죠. 그런 걸 보면 한국이 지금 주식시장에 깊게 조정하는 이유들은 실제로는 이렇게 원화 약세일 때 외국인은 살 수 없고 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보고 한국을 투자해요. 지금 제가 분석한 것 같은 분석을 골드만삭스가 못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국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팔게 되죠. 아무래도 좀 그런 상황들이 한국은 항상 이제 다른 나라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나타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SCMP 같은 데서 발표를 했던 얘기인데 골드만삭스의 전 사장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존 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존 손튼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했고 여기 보시면 한정이라는 사람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 부총리하고 함께 일주일을 같이 보냈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다 만나고 돌아왔다. 일주일 이상 이렇게 있는 일은 잘 드무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 일은 예전에 이때를 연상케 한다. 이때는 뭐냐면 주울레라고 아시나요? 주울레를 아시면 나이 많으신 거죠. 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주울레는 저원라이라는 거죠. 예. 저원라이라는 사람 오른쪽 가운데 있는 젊은 멋지게 생긴 이 사람이 이제 주울레 저원라이인데요. 중국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등소평 1인자 저원라이가 주석을 했으니까 2인자였었어요. 1971년도에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조금 전에 손튼 같은 똑같은 일을 일주일을 머물면서 저원라이하고 밀담을 나눕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재무장관이 돼요. 그러고 나서 2, 3년 사이에 중국 개방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때 내진 인연으로 저원라이는 키신저와 아주 막역한 사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번 만나고 식사하고 그래서 결국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닉슨이 옵니다. 그래서 등소평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결국 이 사람 시대에 수교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디딤돌이 됐던 사람이죠. 키신저가 했던 역할을 이 손튼이라는 사람이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곧 없었던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결과물로 드디어 연내 회담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 보면 한 달 전인가, 한 달은 좀 더 됐네요. 제가 그 예상해서 말했었죠. 시진핑은 아마 바이든에게 굽히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미국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할 거다라고 했었죠. 근데 한두 달이 가기가 무색하게 바이든이 계속 전화했는데 시진핑이 전화를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회담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의 어려운 사정이 미국에 전해지고 미국의 어려운 사정이 중국에 전해지면 둘 다에게 좋은 일들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역시나 시진핑은 뻣뻣하게 굴다가 아무 일도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에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중국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태가 이제 작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